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저자는 전병근, 출판사는 유유입니다. 읽기는 인간을 어떻게 바꿨나,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간 정신의 발명품이면서 동시에 정신작용에 강력한 도약되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글이라는 도구이고 읽기와 쓰기라는 기술이다. 인간 정신은 대략 6천년 전부터 글을 가지고 글을 통해 글과 더불어 세상을 만들어 왔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를 좌우할 공동의 토대가 바로 읽고 쓰면서 생각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숨가쁘게 속출하는 시대에도 인간 정신의 지렛대라 할 문해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의 주체적 삶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진화적 관점에서 인류의 고유한 특성이 문자를 사용한 진화의 길을 택한 유일한 종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 다른 동물 종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적 진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토대가 언어 능력이었고 일대 도약의 발판이 바로 글을 읽는 능력이었다. 문화적 진화에 관한 연구로 두각을 나타낸 인류학자 조지프 헨릭 하버드 대학 교수 저서 호모사피엔스 인류를 지배종으로 만든 문화적 진화의 힘에 이어 위어드에서 이러한 문화적 진화의 비결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의 지각 능력, 동기, 성격, 감정을 비롯한 여러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뇌 구조, 호르몬, 해부학적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읽기 능력의 습득과 그에 따른 인간의 변화다. 읽는 법을 배우면서 뇌의 신경회로는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 연결망은 기억, 시각 정보 처리, 얼굴 인식 등 여러 영역에서 걸쳐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사와 결정 방식, 선호하는 제도에 영향을 준다. 인류 역사에서 읽기 문화는 사람들의 분석적 사고와 기억력 향상에 일조했고 학교 교육, 서적 출판, 지식 전파를 자극했다. 헨릭은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산업화에 앞설 수 있었던 주 요인이 바로 문해력의 확산이라고 봤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현상이다. 문자의 기원은 5천에서 6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리 많지 않았다. 헨릭에 따르면 인구의 10% 이상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회가 출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와서 비로소 읽고 쓰는 능력이 서유럽 전역에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1750년 무렵부터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등지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고 출판업자는 부지런히 책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유럽의 문해력에 도약을 가져왔을까? 1517년 말에 불붙기 시작한 종교개혁이 발단이었다. 독일의 소도시 비텐베르크의 가톨릭 수사이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관행증을 비판하는 95개 조문을 발표했다. 이 일로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했지만 그의 불같은 선언문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그의 구호가 오직 말씀으로였다. 누구든지 교회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한편 말씀을 읽기 위한 문해력과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과 함께 사람들의 문해력이 높아지고 곳곳에 학조가 들어섰다. 이는 일반인의 글쓰기와 산수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훗날 산업혁명의 인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문해력은 점차 사람들의 뇌를 바꾸어 기억과 시각 정보 처리, 정확한 셈과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영역의 인지 능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뇌는 자신을 바꿔간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의 신경 회로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계속 변하는 성질을 일컫는다. 인간의 뇌는 고정돼 있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이 쌓이면 변화한다. 그래서 평생 학습이 가능하다. 글을 읽는 능력을 익히고 발전시켜온 것도 뇌의 가소성 덕분이다. 뇌가 지닌 특별한 능력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로는 인지학자 메리언 울프가 있다. 울프는 프루스트와 오징어에서 문해력에 의한 인간 정신의 확장과 도약을 이야기하며 소크라테스가 제기한 질문을 다시 불러온다. 문자를 경계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면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그는 문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듯하다. 문자와 기록 덕분에 인류는 시공간을 넘어 기억과 생각을 주고받고 집단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 절정이 인류의 집단 지식 체계인 과학이다. 인류 문명은 한자 문화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듯이 글을 통해 글 위에서 구축될 수 있었다. 오늘날 코딩을 주축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자의 사용은 소크라테스가 우려했던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울프는 소크라테스의 문제제기를 재구성해 지금 우리가 처한 맥락에서 다시 검토한다. 울프가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문자의 효용 자체를 우려한 것이 아니었다. 문자로 기록된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일어날 기억의 약화와 비상적 사고를 우려했던 것이다. 요컨대 지식의 외부화에 따른 주체적 사고력의 대화 말이다. 또한 지식이 문자의 형태로 사람에게서 풀려나면 종잡을 수 없이 활용될 수도 있을 터였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엇에 순간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좋기만 한 일일까? 울프는 자문한다. 즉각적으로 또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정보, 여기에 진위를 알 수 없는 딥페이크 유형까지 합쳐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스크린에 범람하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비상적인 정보의 물결 속에서 지속적인 부분적 주의와 멀티태스킹이 특징인 훑어보기가 주를 이룬다면 본래 읽기가 약속했던 깊은 이해와 사고의 발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울프는 나는 일상에서 두 아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숙제를 마친 후 이제 전부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보를 추구하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소크라테스적인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울프는 소크라테스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글 읽기에 놀라운 마법을 하나둘 되살려 보여준다. 울프에 따르면 글로 된 언어, 즉 문어는 말로 하는 언어, 즉 구어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그 점이 바로 인간의 인지 발달에
크게 기어해 왔다. 글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먼저 글에는 우리가 말로 나누는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된다. 또한 일상적인 구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동사적 문법적 구조가 있다. 따라서 책에 종종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데는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와 다른 인지적 유연성과 조련 능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 좋은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 언어와 사고 방식이 풍부해진다. 어릴 때 동화를 많이 읽은 아이의 표현력이나 상상력이 남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또 책에는 은유와 직유 같은 비유적 언어가 많이 나온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지적으로 복잡한 유추를 거쳐야 한다. 유추 능력은 지적 발달과 직결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담은 책, 특히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감정이입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동화 속 세상은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가상의 환경이 되어준다. 주인공의 삶에 몰입해 일체가 됨으로써 내가 몰랐던 생각과 감정을 간접 체험한다. 나아가 글 읽기가 자동화 수준으로 능숙해지면 여분의 인지력을 그만큼 깊이 생각하는 데 쓸 수 있다. 글을 소리내어 읽을 줄 아는 것과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진정한 문해력이란 아는 단어의 조합이 빚어내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심층의 숨은 뜻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텍스트의 표층 아래에 숨겨진 미지의 땅을 탐험한다. 또한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개성의 인물의 빙의에 비록 머릿속으로나마 모험에 동참하면서 독자의 영혼은 변화를 겪고 어떤 식으로든 이전과는 다른 짜임새를 갖게 된다. 책을 읽을 때 우리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난해한 활동 중 하나다. 그래서 읽기 교육을 선구적으로 연구한 미국 심리학자 에드먼드 버커 휴이는 독서할 때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심리학자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책을 읽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심리학자가 아닌 작가였다.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자 마르셀 프루트스다. 그의 독서로는 소크라테스의 우려를 예리하게 논파하면서 독서의 내밀한 가치를 정확히 드러낸다. 프루스트는 자신이 사숙했던 영국 비평가 존 러스킨의 독서 강연인 참깨와 백합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역자 서문에 자신의 독서론을 길게 기술했다. 이 글에 따르면 독서에 관한 러스킨의 견해는 전통적인 독서 예찬론으로 다음과 같은 데카르트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양서를 읽는 것은 그 저자, 즉 지난 시대 최고의 교양인과 나누는 대화와도 같다. 러스킨은 독서를 일종의 대화로 봤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봤다. 반면 프루스트는 독서란 결코 러스킨이 말하는 대화와 같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우리가 읽는 책과 대화를 나눌 때 마주하는 상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로부터 얻는 지혜의 깊이가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독서는 대화와 정반대로 혼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령 우리는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지적 능력을 10분 발휘하다가도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면 곧바로 그 능력이 흐트러지고 만다. 반면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영감에 불타면서도 혼자 있을 때처럼 자신에 대한 성찰적 작업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 프루스트는 독서를 고독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소통이라는 유익한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가 볼 때 책의 진정한 가치는 저자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읽는 사람의 생각을 촉발하는 데 있다. 프루스트는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진리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책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책에 던진다. 그때부터 공리가 시작된다. 독서의 역할은 우리를 생각의 길로 들어서는 입구에 딱 문턱까지만 인도하는 것이다. 프루스트는 마치 지금 스크린에 빠진 현대인을 예견이나 한 듯 자신의 정신을 가동하지 않고 자기 밖의 것에 의지해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잠들어 있는 정신을 깨우는 것은 외부에서 와야 하지만 자기 정신을 되찾는 일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자신의 내면을 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혼자 있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때 책은 정신을 깨우는 촉매 역할을 해낸다. 이와 같은 고독 속의 정신 일깨움을 프루스트는 독서로 정의했다. 하지만 독서는 정신의 가동을 독려하는 자극으로만 작용할 뿐 결코 우리 자신의 정신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만일 정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걸 넘어서 개인의 삶 자체를 대신한다면 독서는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 프루스트는 이처럼 독서를 고독 속의 대화로 재정의함으로써 글의 형태로 박제화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읽기가 인간 정신에 가져다 준 무한한 이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읽기가 주는 선물, 비옥한 사유의 시간, 문자 사용은 인간의 지적 발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 즉 문서화, 체계화, 분류, 조직화, 언어의 내면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 의식 자체에 대한 의식 등을 발현할 수 있는 인지적 발판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은 읽기 자체가 아니라고 울프는 말한다. 이 모든 능력의 발달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읽는 뇌의 설계에서 핵심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비밀스러운 선물이었다. 조울적 사고를 하는 시간이라는 이 신비한 무형적 선물이 바로 읽는 뇌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이다. 뇌과학의 길을 걷기 전 문학도 꿈꿨던 울프는 뇌에서 일어나는 깊이 읽기에 마법 같은 작용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한다. 순간적으로 행간에 잠시 머무는 이 내재적 시간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덕에 대해 사색하고 단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발판이 된다. 그렇게 표현된 말은 다시 새로운 생각의 도약대를 만든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을 딛고 시면으로 돌진할 수도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도 있다. 책과 함께하는 도약의 희열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이 수긍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읽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뇌를 자유롭게 도약하도록 해주는 이 찰나의 시간이다. 이 도약의 시간은 글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선물이다. 읽기가 능숙해져 거의 자동화되면 뇌는 아주 조금의 시간 여유만 생겨도 점점 더 많은 은유, 추론, 유추를 해낼 수 있고 감정과 경험적 배경 지식을 통합해 낼 수 있다. 그만큼 글을 읽기 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뇌가 빠르게 작동하는 것이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시나 그림, 음악 같은
예술 작품 혹은 삶에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잠시 멈춤 혹은 느린 속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지연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뉴런의 신경회로 전달 속도를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읽기가 유발하는 지연을 통해 지혜를 얻는 법을 배운다. 울프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라는 선물은 끝없이 기상천외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생리적 기반이 된다. 독서 행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순간에 단 0.5초의 독서 행위일지라도 거기에는 막대한 복잡하고 광대하게 분포된 뇌신경망의 기저작용이 필요하다. 이때 인지적, 언어적, 감정적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뉴런들이 거의 동시에 발화한다. 이 소중한 찰나의 지연 덕분에 우리 뇌는 순서와 질서에 맞춰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읽기는 뇌 회로를 재편한다. 문자를 알기 전 고인류의 뇌와 오늘날 우리의 뇌는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1세기 현대인도 고대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 조상과 동일한 구조의 뇌 신경회로를 갖고 있다. 다만 이 회로를 연결해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간은 읽기와 쓰기라는 발명을 통해 뇌의 기능과 지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울프는 프루스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독서는 뇌의 기존 구조 내에서 신경회로의 연결을 재편한다. 이때 특히 패턴 인지같이 각 영역에 특화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회로가 극도로 자동화되면서 뇌는 피질에 더 많은 영역과 시간을 훨씬 더 복잡한 사고 처리 과정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독서는 뇌 조직의 기본 설계 원리가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 발달을 지원하고 새로운 회로의 형성을 돕는다. 인간은 독서를 함으로써 그전까지 개개인의 인지 활동을 제한했던 생물학적 기억의 한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지식의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었다. 문해력은 개인을 기억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계에서도 해방시켰다. 자동화 능력을 통해 초기 해독에 드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문자화된 생각을 깊이 분석하는데 인지력을 더 많이 할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자 체계의 탄생으로 단순히 뇌회로만 바뀐 것이 아니다. 문자라는 도구 사용에 능숙해지면서 참신한 사고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졌다. 독서를 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회로와 경로로 혁신적인 사고의 토대가 된 것이다. 문자 덕분에 기억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고도 가능해진 셈이다. 읽기와 쓰기를 통해 우리 정신은 한층 정교해졌고 그 역량은 지속적으로 단련만 한다면 계속 커질 수 있다. 수메르의 필경사를 양성하던 전문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준 서판 뒷면에 단어를 베껴 쓰면서 글을 읽혔다. 이를 통해 글자를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신중히 숙고하는 법도 단련할 수 있었다. 길가메시 같은 아카드어 문학 작품에는 당시 글을 쓴 사람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고대 서술은 흔히 현대적 의식이라 생각되는 것이 그때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울프는 설명한다. 예수의 신부이자 문화 역사학자인 월터 옹은 구슬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넘어오며 인간 정신이 본격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깊이 연구했다. 그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구슬성과 생후 터득한
글쓰기라는 기술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정신이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고 봤다. 먼저 명료한 언어를 통해 처음으로 인간 의식을 밝힌 것은 구어다. 대상을 구분하거나 서로 관련 지으며 사회 안의 모든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소통의 그물망으로 자리한다. 이어 문자의 사용은 사물로부터의 소외, 즉 사물을 대신한 별도의 기호로서 인식을 낳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식에 한층 높은 통일성을 부여한다. 또한 언어를 사용해 사고하는 주체의 자아의식을 강화하고 사람들 간에도 보다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문자의 사용은 인간의 의식을 집중시키고 고양시킴으로써 생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메타인지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읽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무엇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가에 달렸다. 어떤 점에서 책은 직접 경험보다 더 많은 체험을 가능케 한다. 동서양에서 책을 수령과 수양의 도구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책이 정신적 교감을 통해 인간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책에는 저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교훈이 다양한 형식으로 담겨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작가의 체험에 동참한 독자는 책장을 덮을 때쯤 자기만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독서는 종종 읽는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독자의 이전 삶에 따라 독서가 선사하는 체험은 달라진다. 책이 삶을 바꿔놓는다는 말은 과장으로 들릴지 모르나 엄연한 사실이다. 그저 독서가 일으키는 변화의 속도가 요즘 다른 분야에서 흔히 기대되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을 뿐이다. 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꽃이 피는 속도, 풀이 자라는 속도와 같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꽃은 활짝 피고 풀은 훌쩍 자라있다. 책은 그처럼 느리게 서서히 자기만의 속도로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의 속도나 양상은 책에만 달린 것도 아니다.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역동적이다. 독서의 역사의 저자 알베르토 망겔이 말했듯이 현실과는 다른 생각의 세상에 몰두했다가 나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런 경험 이면에는 생리학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메리언 울프는 뒷받침한다. 독서가 숙련 단계에 도달하면 뇌의 누련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숙련된 독서가의 뇌를 촬영하면 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많은 회로 영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울프는 이렇게 말한다. 독서 발달의 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끝없는 독서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매 순간 뇌와 독자를 변화시키고 눈과 혀와 단어와 작가를 남겨둔 채 싱싱하고 푸르른 진실이 솟구치는 새로운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눈뜨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